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새미래. 이게 그 누구냐? 이낙연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1월 11일에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탈당을 원래는 1월 4일에 탈당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당을 안 하고 그 사이에 1월 2일에 그 피습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탈당을 좀 늦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나? 아니, 왜냐하면 준비도 안 해놓고 뭐 말이 이렇게 앞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한 거는 1월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탈당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새로운 미래 창당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다 계획이 있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뭐 지난번에 제가 탈당의 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어제 창당 준비위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민주당은 도덕이 없대. 아니, 뭐 도덕이 없을 수 있지. 도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이 명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도덕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민주당은 법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덕이 이만한 거면요. 법은 그중에 요만한 거거든요. 법에서 상식에서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미 미니멈 요만큼은 지켜야 돼. 그게 법이거든요. 예컨대 사람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때리는 거 지나가면서 내가 예컨대 제가 힘이 세단 말이에요. 뭐 세지도 않지만 예컨대 세다고 쳐요. 아니, 센데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뭐 막, 그러니까 옛날 역사책 보면요. 우리나라 옛날 아주 패악한 국왕들 중에 왕들 중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마음에 안 들다고 활로 쏴가지고 사람 죽이고 칼로 사람 죽이고 그랬던 왕들이 뭐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뭐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첫 번째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게 도덕인데 그런데 제가 힘이 세고 뭐 여러 가지 뭐 돈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글러브 끼고 막 사람 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지. 근데 그건 도덕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 이만한 거라고 하면 법은 요만한 건데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도덕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한 데다가 심지어 법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만 겨냥합니까?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받고 있는 여러 명들. 그러니까 야당이 할 일은 무엇이냐?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야당이 할 일인데 저는 진짜로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여당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심지어 법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공천도 지금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또 현근택 변호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임혁백 교수님이 설마 정법전 TV를 보지는 않으셨겠지. 그분이 바쁘실 텐데. 근데 제가 임혁백 교수님 이야기하면서 어젠가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임혁백 교수가 아주 고매하신 학자님이신데 그 교수님인데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가라고 뭐 민주당에서 막 그 뭐 선전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아니 그랬던 분이 공천을 저딴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내가 민주주의 석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학자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저께 뭐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드디어 이제 만세 불렀잖아요.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 정도로 끝날까? 제 생각에는 핵심은 누구냐? 역시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날릴 줄 알아야 그래야지 황운하 의원도 날릴 수 있고 노웅래도 날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 하자가 많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초현실적인 정당이 되는 거고 초현실적인 정당은 여기서 이렇게 4차원에서 노는데
그 4차원에서 노는 사람이 우리 같이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나 여러 조건이 지금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다를 수 있다. 이번 4.10 총선에서 그 이낙연 대표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이런 식의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정당이 뭐 5개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빅 텐트를 갖다가 딱 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텐트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송영길 전 대표 뭐 텐트 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텐트를 쳤었나 안 쳤었나 저는 뭐 기억도 안 나고 뭐 관심도 없지만 이번에 이낙연 대표는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빅 텐트를 갖다가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빅 텐트의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신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에 대한 그게 그 지지율이 8%인데 비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12%예요. 그러니까 뭐 마땅치 않고 뭐 이준석이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다 이낙연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이낙연 낙석 신당이 만들어져야 그게 빅텐트가 되고 그러면 진짜 몇 석이라도 더 얹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위원장한테 막 구애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막 그 뒤늦게 시작한 거니까 기존의 양대 거대 여당과 야당은 벌써 책에 딱 잡혀가지고 총선 대비해서 막 공천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당들은 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설 전에 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설 전에 이런 게 딱 돼야 설 그 밥상에서 요번에 뭐 이낙연, 이준석 낙석 신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설 전에 이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는 생각하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설 전에 통합은 빠르다. 그 이야기는 독자 행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자락을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예 제가 그 봤는데 뭐 어저께인가 그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낙준연대라고 하더라고요. 전 뭐 낙성신당이 더 좋은데 그 낙준연대는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 개인적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적이 다르다. 결국은 이렇게 계산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이준석하고 이낙연은 서로 이렇게 빠이빠이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색깔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탈당해서 만든 미래대연합은 무슨 색입니까? 하늘색.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그 새로운 미래 색깔은 뭡니까? 바다색, 짙은 바다색. 합치면 무슨 색이 됩니까? 조금 연해지고 조금 짙어지면 그럼 파란색이지 뭐. 그럼 파란색이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에서 갈려 나와가지고 하나는 연하게, 하나는 더 짙게. 그래가지고 하나는 새로운 미래, 하나는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미래도 똑같네. 그러니까 이 두 당은, 이 두 세력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세력은 합쳐질 것 같아. 근데 이준석의 그 색깔은 뭡니까? 오렌지색이었잖아요. 이준석이 오렌지족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렌지 하면 붉은색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을 갖다가 한 건가? 그 여당의 빨간색하고 뭐 옛날 노무현 그 노란색이었죠. 그거 합치면 주황색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색깔도 좀 그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준석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는 빅텐트보다 뭐를 갖다가 그 더 선호하느냐? 큰 집을 갖다가 선호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준석 위원장이 이준석 씨가 제일 껄끄러워할 말이
큰 집이란 말일 것 같은데 근데 왜 큰 집을 갖다가 선호한다라고 그러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지금 그 검찰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경찰에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계속 묵혀놓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뭐 총선 끝나면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기소하면은 아니 그 검사가 무죄가 나올 걸 기소합니까? 기소하면 뭐 90% 이상은 유죄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유죄 나오면 잘못하면 큰 집 갈 수 있는데 근데 왜 큰 집을 선호할까? 참 그 취향 독특하시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독특한 취향 저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원래 더 준비했던 게 권익위원회에서 그 헬기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접수받아서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소방청장인가 누군가 나와 가지고 규정에 그 위반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던데 근데 저는 그 소방청장이 어떤 규정인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방송한다고 그냥 눈 빠져가면서 찾은 규정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건 법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총리 훈령으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것도 또 찾았는데 여기 있네. 119 응급의료 헬기 구급 활동 지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고요.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규정은 총리실에서 만든 거고요. 119 응급의료 헬기 구급 활동 지침은 소방청의 119 구급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규정들 아무리 읽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탈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찾은 다른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방청장님은 물론 이거 안 보실 가능성이 높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정확하게 무슨 규정인지 밝혀주시면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도 됐네. 그럼 제가 너무 또 이렇게 그 뭐 여기 목도 아프신데 말씀드리는 거 뭐 죄송하네. 제가 사과드리겠으니까. 근데 그 규정을 제가 찾아야지 못 찾겠는 걸. 그 규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돌직구 할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짠하고 나와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던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말씀 잘 하시던데요. 이전하고 전혀 차이가 없던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저처럼 막 기침하거나 뭐 이렇게 막 이러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역시 서울대 의대 교수님 말씀이 맞았던 거야. 근데 그 변호사는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목이 아프고 말도 잘 못해가지고 재판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참 이상한 변호사네. 그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그랬나? 이재명 대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 잘 하시고 계시니까 뭐 건강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99% 회복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인데 화금은 뭐 그렇다라고 치고 월요일은 위증교사죄 재판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재판에는 꼭 출석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고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